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4회 전산세무 2급 실무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4회 전산세무 시험을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뜰 겁니다. 그래서 저는 A형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관련 회사 코드명하고 로그인을 누르고 실무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K랩에 2000 산업과 관련된 회사 코드 뜨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총 5문제가 돼 있고요. 5문제에 대해 각 문제가 3점씩 배점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K랩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탭을 열면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라는 탭이 나오고요. 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3월 10일 날짜죠.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 3월 10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전기의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를 이미 했대요.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600만 원 중 절반, 그래서 600만 원으로 기입하시면 안 되고요. 절반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실 때 3월 10일 날짜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므로 우리가 대손 처리했다는 거는 뭐죠? 대손 충당금에 이미 설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거는 뭐죠?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 그리고 600만 원의 절반이므로 300만 원을 입력해 주고요. 대변은 우리가 대손으로 처리를 한 걸 보면 외상 매출금의 상대 계정인 대손 충당금에 설정을 해주고 3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겠습니다. 3월 15일 날짜죠. 코스닥 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에코전자의 주식 500주를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단기 보유 목적 본 순간 뭐죠?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이 있겠구나. 주당 100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총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금은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게 또 알려줘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가를 다 수수료 부대 비용까지 원가를 다 반영하느냐, 수수료를 처리하느냐. 이 문제는 다 영업의 비용까지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전표를 3월 15일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샀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코드를 조회해 볼게요. 단기라고만 써도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죠. 107 코드에 넣어주고 얼마를 샀다고 합니까? 500만 원을 샀고 또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 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라고 눌렀을 때 보면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 쭉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판관비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넣어주고 얼마 나갔죠? 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변으로 돈이 나갔죠? 보통 예금으로 5만 원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날짜죠. 영업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대요. 126만 원 재산세. 그 다음에는 생산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88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업부가 사용하고 생산부가 사용했죠. 어떻게 하라는 소리일까요? 구분해서 전표에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일반 전표 7월 7일로 가서 영업부와
생산부가 재산세를 하면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 기록하나요? 네,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비용에 F2 세금과 공과라고 했을 때 영업부와 지금 생산부가 있기 때문에 영업부는 어디에 기록을 하죠? 네, 판매관리비. 영업부는 네, 판관비에 넣어주고요. 금액 12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차변에 또 다시 한번 세금과 공과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번에는 생산부라고 되어 있죠. 생산부는 네, 제조원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얼마 지출했죠? 88만 원. 그래서 총 합해서 214만 원이 아까 보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대변의 보통예금 차액분을 214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7월 16일에 날짜가 생겼네요. 7월 16일 보면 세무교육 전문가인 한세법 씨를 초빙하여 생산부 직원들 나왔죠?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한세법 씨에게 100만 원 중 원천징수 33,000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원천징수 33,000원은 뭐죠? 여러분이 세금입니다. 세금. 33,000원 세금. 그래서 예수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차액분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33,000원 세금 떼고 보통예금으로 96만 7천원을 줬겠구나.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도 줬어요.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거는 생산부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6일에 생산부 직원으로 교육훈련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 직원으로 차변에 교육훈련비를 검색해 봤을 때 교육훈련비가 제조, 도급, 분양, 운송, 판매관리비 다 나오죠. 생산부 직원이기 때문에 525에 넣어주고요. 얼마 나갔죠?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변에는요. 일단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33,000원을 빼고 돈이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갔죠? 33,000원 빼고 96만 7천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변은 우리가 원천징수 33,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정 과목은 뭐라고 기정을 하죠? 네, 예수금, 분계.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계정 과목에서 인지를 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금 33,000원이다 라고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이죠. 그럼 우리는 8월 31일로 바꿔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정기예금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오겠구나. 원금 1,00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소득 40만 원, 원천징수세액 6만 1,6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항목으로 처리한다. 아까랑 다르죠? 4번은 뭐죠?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이 부채입니다. 내가 미래에 낼 돈이죠. 근데 이 돈은 뭐죠? 이자 소득, 내가 비용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받을 돈 중에 원천징수를 빼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천징수는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정기예금이 매달 100만 원씩이라든지 아무튼 일정 금액 차서 자산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차변이죠. 그럼 자산을 줄이려면 대변에 정기예금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대변에 여러분 계정 과목 모르셔도 정기예금 하면 105번 코드 정기예금에서 얼마를 찾아왔다고 했죠? 원금 1,0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자소득이 생겼어요. 이자소득이 얼마 생겼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을 해줘. 우리가 이자소득을 찾아보면 이자 수입은 901번 코드에 40만 원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원천징수세액 6만 1,600원이 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차변 계정은 선납세금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선납세금 136번 코드, 대변일 때는 예수금 254번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죠. 6만 1,600원을 빼고 나서
차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변의 합은 1,040만 원이고 차변도 세금을 빼고 1,040만 원이 되려면 보통예금에 1,033만 8,400원이 들어왔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변경을 하면요. 네. 이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날짜마다 우리가 3월 10일 이렇게 들어가서 답을 다 써주셨는지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7월 7일 네, 답이 다 체크되어 있는지 7월 16일 그리고 8월 36일 이렇게 체크해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입력을 다 했구나 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서 다음의 거래를 입력하시오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반 전표는 이제 꺼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창을 켜시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월 22일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정지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1번 문제에서 날짜를 1월 22일로 입력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부가세 유형에서 11번부터 24번까지 과세 유형, 51번부터 62번까지 메인 유형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거래처, 내 거래처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우리 지금 거래처 뭐죠? 세무사랑 보면 이천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천산업이 빨간색에 있나요? 파란색에 있나요? 파란색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매출이냐, 매입이냐. 파란색이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을 사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매입에 있는 51번부터 62번까지의 유형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목적이 뭐죠? 토지 정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딱 보면 우리가 51번의 과세 매입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거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불공제. 그래서 우리가 51번이 아니라 54번에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54번. 불공에 넣고 전자세금 계산서인 토지 정비 비용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토지 정지 비용. 수량과 단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화살표로 넘겨주고요. 공급가액이 1,375만 원인 걸 알면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거래처 코드는 F2를 눌러서 지금 상진개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이 한 탭 한 탭을 다 신경 써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전자 여부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에 승인번호까지 나와 있죠? 여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불공제 사유는 토지와 관련된 F2를 눌러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는 201 토지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다시 눌러서 F2를 누르고 토지라고 하면 토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대변은 우리가 보시면 외상 미수금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토지는 이제 영업과 주된 영업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미지급금 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는 날짜가 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도 1월 31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요. 레고 문구 일반과세자에서 영업부가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럼 매출이 아니라 파란색 매입 부분이고 51번부터 62번까지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 중에서 현금 매입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현금 매입, 현과 현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출 증빙으로 잘 받았네요.
여기 보면 금액이 15만 원에 부가세 15,000원으로 총 금액이 16만 5천 원이구나. 그리고 이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이 문구류는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모품. 제조직일까, 생산직일까, 영업부일까, 판관비일까, 영업의 비용일까를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영업부가 사용할 문구류라고 했네요. 그러면 1월 31일 보시고요.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과 61번 현과라고 하고요. 품목에는 문구류를 샀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 현금 매출이나 현금 매입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에 공급 대가를 한 번에 써주시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을 한 번에 쓰면 이렇게 15만 원에 15,000원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구분이 되고요. 코드는 우리가 지금 문구류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대표자 명의 레고 문구 최강희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F2를 눌러가지고 레고 문구 딱 나오죠. 최강희 대표고 사업자 번호도 2로로 시작하는 번호가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현금 매입이라고 해주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F2에 소모품을 눌러주면 영업부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830 코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현금으로 분개하지 않고 혼합으로 분개하겠다라고 하면 3번에 혼합으로 써준 다음에 소모품을 써주고 대변에 현금을 따로 기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월 28일이네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도 우리가 2월 28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주식회사 안건으로부터 원재료 3천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거는 우리가 매출이다.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매출이죠.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원재료니까 우리의 매입이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매입인데 영세율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 부분에서 영세율과 관련된 거를 보니까 몇 번이죠? 52번이죠. 그래서 유형은 52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공급가액은 원자재 3천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에 의한 주식회사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이라고 찾아주면 되겠고요. 전자로 받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전자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고 이번에는 차변에 원재료가 맞습니다. 원재료를 샀다고 했기 때문에 원재료를 적어주시고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에 일어난 매입 매출 전표네요. 사업자가 아닌 김명진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잖아요. 11번부터 24번까지 봤을 때 제품을 판매한 거 뭐죠? 건별 매출 무증빙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면 좋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포함 해가지고 판매 대금은 132만 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단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매출이고 3월 10일에 14번 건별 매출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판매 대금 132만 원인데 여기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120에 부가세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진 씨에게 팔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에 F2를 눌러서 김명진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써주고 분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써주고 여기에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주고 돈은 3번에 보통 예금으로 132만 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네. 3월 16일 영업부는 거래처 접대용 근저화환을 주문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똑같이 3월 16일로 적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2000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인지 매입인지 봐야 되는데 2000 산업이 파란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매입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전자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매입 중에서 전자계산서 부분이 어디죠? 53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형은 5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 품목에 똑같이 근조, 화한이라고 적어주고 수량은 1개, 그리고 단가는 단가는 9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9만 원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거래처 코드는 제일화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에 제일화원을 눌러주고 전자로 받았나요? 네, 전자로 받았습니다. 전자역라고 해주고요. 분계는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위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나요?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분계에는 3번 혼합으로 눌러주고요. 이 접대비는 또 어디에 접대비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영업부에 접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부의 접대비이기 때문에 813 접대비를 처리해주고요.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미지급이라고 해주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적요가 뜨지만 이걸 이렇게 지워주면 적요 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입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입니다. 그럼 매입 매출 전표를 끄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파일을 열 건데요. 어떤 내역인지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 2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 작성하라는 문제이네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쭉쭉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어쩌고저쩌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재한 지출증빙에 현금 영수증을 잘 수령하였네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 증빙이 있고 소득공제용 현금 매입 영수증이 있는데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출 증빙으로 받으시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용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지출 증빙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는 다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을 하였을까요? 상대 거래처가 면세 사업자라든지 간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네 가지는 모두 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함. 여러분 원래 부가세 가치의 신고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신용카드의 매입을 기록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불러오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마감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적용하실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신고서 서식에 하나하나 입력하겠구나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4가지 중에 모두 다 신용카드 매입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7월 15일 직원 출장 택시 요금으로 10만 원의 부가세에 만 원으로 해서 신성 택시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택시 요금입니다. 여러분 부가세 우리가 공부할 때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또는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더라도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 요금입니다. 택시 요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했네요. 사업용이고 현금 영수증 잘 받았습니다. 네, 오케이. 얘는 공제가 되고요. 세 번째, 직원용 음료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음마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제가 되고요. 네 번째, 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야유회를 갔고요. 놀이공원에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택시요금, KTX 이런 부분들은 사업용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음 기출문제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제가 되고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도 문제가 출제되니까 공부하실 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 2, 3, 4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는 공제가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제가 되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서식을 가시면 네, 부가가치를 가시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수령 명세서에서 문제에서 7월부터 9월이라고 주었죠. 그러면 7월부터 9월이라고 주고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7월 07, 3일, 7월 31일 우리가 종류가 현금, 복지, 사업, 신용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뭐죠? 1번 현금 영수증 받은 거, 복지용은 우리가 보통 운송업에서 쓰는 화물, 운전자용 복지 카드 쓰시는 거,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신 거, 그 밖에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업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은 현금 영수증 구입하셔서 1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오피스죠. 오피스라고 주식회사 오피스 쓰고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카드 회원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공급가액은 15만 원에 15,0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8월 0812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업용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적어주고요. 거래처를 보면은 이음마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시장카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그 다음에 2000, 네,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네. 또는 F2를 눌러가지고 여기 신한카드 1000, 2000, 3000, 4000 있네요.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에는 얼마를 공급했죠? 네, 5만 원에 5,000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고 부가세 공제 총액은 20만 원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문제를 푸시고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3-2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오.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등등 의제 매입세 공제서라든지 쭉쭉쭉 신고서를 가지고 다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모든 불러오는 서식을 다 생략하고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작성하면서 마감하는 연습을 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였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전자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자신고할 예정이다 하시면 뭐죠? 부가가치세 전자세액공제는 만원, 소득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년에 2번이니까 만원, 소득세는 2만원. 이렇게 세액공제가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 서식은 쭉쭉 보면 매출과 관련된 자료 5가지, 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2가지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신고서에 하나하나씩 입력이 되었는지를 검수하시면서 종이에 예상 부가세액을 적어보시면서 신고서 서식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검수하는 실력을 더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조회기간에 입력하라는 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잖아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시면 지금 제1기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4월 하고 엔터 치면 4월 1일이 자동으로 뜨고요. 6월 하면 6월 30일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1억 3천 부가가치세 별도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했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억 3천 네, 1,300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여기 이 칸에 300만 원을 적어주고 옆에 30만 원이 자동으로 뜰 수 있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액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수출액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수출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의 기타에 1,200만 원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가가치세가 없죠. 비사업자에 대한 정규 영수증 외에 과세 매출액 44만 원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공급대가는 40만 원 부가세가 4만 원 들어있고요.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매출, 건별 매출이 바로 이 자리에 오죠. 여기에 40만 원을 입력해주고 4만 원이 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제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멸시효 완성을 돼야 우리가 재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110만 원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우리가 예정신고일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110만 원 중에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대손세액 가감에 10만 원을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부가세 매출과 관련해서는 1,324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 일반 매입, 공급가액 5,500만 원에 세액 5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 옆에 55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또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 중에 접대 물건이 관련된 매입액이 1,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세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어차피 부가세는 1,0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4,500만 원을 써줄 거야. 그리고 여기 450만 원을 써줄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감점 사유입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는 총액법이기 때문에 매입세금 계산서 5,500만 원을 다 기록을 해주고요. 550만 원도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연 공제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 적어주느냐? 보면 이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 16번 칸에 1,000만 원을 따로 기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1,000만 원과 100만 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에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450만 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총액법이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 제출하고 그중에 공제받지 않는 것을 불공 처리하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한다.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그 밖에 매입세 공제에는 예정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등 매입, 수령명세서 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않는 것은 빼고 작성한다는 것도 비교해서 구분하시면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매입까지 했고요. 그 다음 2022년 1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8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에 똑같이 칸에다가 80만 원을 기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에 만 원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전자신고와 관련된 탭에서는 그 만 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탭에서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을 기록한다 하면서 이 문제 시작했을 때 전자신고할 예정이다 까지 놓침없이 기입을 해서 우리가 부가세 낼 돈은 793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 사업자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이천산업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3월까지 1기 예정 때 부가세 환급받을 돈이 있으면 확정때 받는다는 거, 대손도 확정때 받는다는 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예정 고지를 차감하고 납부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3-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 최근에 이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자신고만 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신고하는 탭을 가서 전자신고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고 탭을 여시고요.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전자신고. 그래서 납세자 직접 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납세자 자진신고로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코드는 이천산업입니다. 제작을 눌러보고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비밀번호 확인도 1, 2, 3, 4, 5, 6, 7, 8로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어 있고요.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있어요. 확인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어를 클릭해서 전자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전자신고하는 탭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파일을 찾아보시면 C 드라이브의 아래에 우리가 이 파일이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아래 탭을 눌러서 형식 검증하기를 누르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1, 2, 3, 4, 5, 6, 7, 8로 했기 때문에 확인, 검증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하기 확인, 전자신고 제출하기 해서 전자신고를 제출합니다. 네. 전자신고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닫으면 여러분께서 기본 점수 2점을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내가 결산을 할 수 있고 결산과 관련된 분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신 후에 이 과정을 일반 전표나 결산 분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년간의 임대료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4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단 임대료 기간은 배분은 월할 계산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료 입력하지 말 것. 네. 이 문제는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결산 분계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12월 31일에 이 분계를 하게 되겠죠. 보시면 우리가 2,4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아직 2022년은 10, 11, 12, 3개월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전액을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꼴이고 600만 원만 비용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2,4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1,800만 원만큼은 비용에서 부인해야겠죠. 선수 수익에서 부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 수익 계산한 거, 임대료 한 것을 서로 차감하는 분계를 해줘야 합니다. 1,800만 원만큼. 그래서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반대 계정으로 영업의 수익을 부정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은 대변에 오는데 마이너스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에 임대료 수익을 해야겠죠.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분에 대변에 수익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찾아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업이 없으면 411번을 썼을 건데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904번으로 처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비용은 2,40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800만 원을 부정하는 반대 분계로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이거는 미리 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반대 계정에는 선수수익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선수수익이라고 하고 1,800만 원으로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 발생한 LPL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 2,400만 원. 2,400만 원에 1달러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달러가 얼마죠? 2,400만 원에서 1,200을 나누게 되면 2만 달러죠. 그래서 2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준 환율은 원달러당 1,300원이다. 그럼 이게 뭐죠? 단기 대여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단기 대여금인데 기분이 좋죠. 왜냐면 달러가 가치가 올랐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아줘야 되죠? 이익을 올리면서 잡아야 됩니다. 이익이 올리는 거는 대변일까요? 차변일까요? 이익이 올라가는 거는 대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 또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단기 대여금이 늘어나면서 외화와 관련된 외화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는 분기를 해야 됩니다. 2만 달러가 1,300원에서 1,200원, 100원이 늘었기 때문에 2만 달러 곱하기 100원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면 단기 대여금이 얼마가 올라가죠? 네, 200만 원이 올라가고요. 이게 이익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외화, 환산, 이익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단, 이 유가증권은 종류가 많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문제를 주었을까요? 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을 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8,000주 샀고요. 1주당 취득가액은 3,000원이었는데 기말에 1주당 공정가치가 2,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주식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기분이 나쁜 일이니까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죠? 단기 매매 증권에서 바로 상대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분기에는 어떻게 하죠? 자산이 줄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줄었다. 얼마가 줄었을까요? 8,000주에 한 주당 500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8,000주에 500원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줄었고 손실이 났기 때문에 차변에 평가에서 단기 매매 평가 손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평가 손실 처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 손실로 400만 원을 계상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에 기부한 제품 1,5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것을 기말 제품 재고 실사 결과 확인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원래 기부금이 발생했었어야 되죠.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1,500만 원이 늘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고 실사를 하니까 기말 제품 재고 실사에서 재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기부금으로 줬으니까요. 그러면 기말 재고를 줄이면서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분기를 해야겠죠. 자, 차변에 F2 기부금을 얼마예요? 1,500만 원을 하고 대변에 우리가 보면 기말 제품의 재고 실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제품에서 찾아줘야겠죠? 1,500만 원. 네. 그리고 이거는 타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네. 타 계정으로 대체하고 우리가 1,500만 원 기부금을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업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네, 우선 차량 운반구가 있고 2021년 7월 1일에 취득했네요.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취득 원가는 5천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0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이고 정기 감각 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부의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영업부의 감가상각 자산이고 차량 운반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부의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겠구나.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는 208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기 때문에 1년에 얼만큼씩 하죠?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하면 차변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는데 영업부라고 했기 때문에 F2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때 판관비가 되겠죠. 818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F2를 눌러서 누계액으로 이제 조회를 해보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9번 코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9에 코드에 입력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산 분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 조정에 가서 감가상각비 입력을 하면서 결산 분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직접 차대변으로 입력하면서 분계하는 것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우리가 원천세제와 관련된 문제이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5점짜리 문제네요. 1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총무부 사원 강지휴 105번 사원의 부양가족 자료입니다. 자, 105번 강지유 사원 읽어고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두 강지유 사원이 적용받기로 한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두 공제받게, 공제 요건이 되면 모두 다 공제받아라 라는 말이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공제에 부로 꼭 입력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를 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원 등록을 갔을 때 105에 강지유, 네, 사원 코드가 되겠죠. 부양가족 명세서를 보니까 강지유 본인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건데 보면 정혜미, 김미자, 강지민, 강지율, 강민율 이렇게 부양가족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는 공제가 되고 누군가는 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공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있죠. 하나는 나이 요건, 하나는 소득 요건, 그리고 뭐 고령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공제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제자 탭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되죠. 배우자를 볼까요? 배우자 동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가 퇴직 소득 금액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양가족 될 때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퇴직 소득 2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소득 공제.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 공제가 안 된다. X 표시를 쳐놓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쭉 그어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부라고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본인의 모친 김미자 씨 보니까 동거하고 이 사람 일용 근로소득이 55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안 되나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분리과세는 제외가 되죠. 분리과세는 뭐가 있죠? 일용직, 3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 또 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뭐 기타 소득, 300만 원 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이런 기타 소득들은 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공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이 부양가족에 입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강지민, 본인은 동생,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도 기본 공제는 안 되는구나. 칙 그어줘 버릴게요. 자녀분 보니까 원고에 당선돼서 발생한 일시적인 원고료가 100만 원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원고료는 뭡니까?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들어가고요. 소득이 없어요. 네, 국외 유학직이지만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 할 때는 뭐 거주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명, 5명을 다 입력해 줄 건데 2명은 부라고 입력해 주고 나머지 3명은 공제가 된다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입력을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본인의 배우자이죠. 배우자. 네, 배우자의 3번에 써주고 정혜미 라고 적어주고요. 내국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751010284522 네,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할 거는 네, 여기서 부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부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공제에서 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김미자 씨는 본인의 부친입니다. 본인의 부친은 여기 보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네, 소득자의 직계존속에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눌러주고요. 김미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55020323463121 네, 60세 이상이고 네, 이분은 네, 기본 공제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동생 강지민은 보면 형제자매 6번 네, 강지민 입력을 해주고요. 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네, 쭉쭉 입력을 해주고요. 네, 이 사람은 네, 장애인이지만 네, 부양가족에는 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 여부에 체크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자녀분들은 몇 번인가요? 4번. 자녀분들은 보시면 자녀 직계소, 자녀 입양자는 네, 4번입니다. 강지율.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를 07050504842106 네, 쭉쭉쭉 눌러주고요. 자녀 공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직계존속, 비속, 자녀분 네. 또 입력해주고요. 강민율, 자녀분, 주민등록번호 실수하지 않게 384572 네. 그래서 입력을 하고 242에 네, 이하.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맞았나 틀렸나 하나씩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네, 제가 빠른 속도로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입력을 하실 때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 있는 것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본 공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5번에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 조금 깁니다. 보시면은 다음은 영업부 사원 한기용 사원번호 103 세대주의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이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작성할 게 많죠. 이거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 명세에서 부양가족 탭을 사용할 것을 입력하시오.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한 3개 정도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부양가족 되면 부양가족 요건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그다음에 주택자금, 그다음에 추가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부양가족에 들어가며 부양가족에서도 이 각각의 항목마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이 해당하는지를 검수해봐서 이 사람들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각각의 탭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추가 자료 탭에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말자료 추가 탭에서 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자료 추가 정산에서 전체 사원을 한번 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우리는 지금 한기용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납부액, 당연히 공제가 되죠. 배우자의 저축성 보험료 납부액, 배우자가 기본 공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저축성 보험료는 납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는 걸 우리가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자녀 보장성 보험액 납부액 15만 원. 자녀는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고 소득 없으니까 공제가 되죠. 배우자도 공제가 되죠.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하지만 총 급여 600만 원, 장애인 법상 장애인인데 총 급여 600만 원이기 때문에 모친은 기본 공제자가 안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는 게 뭐죠?
의료비에서는 모친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모친의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300만 원. 환기용의 신용카드 결제 이거 이중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모친의 보약 구입비 건강 증진 목적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공제는 안 된다. 얘는 밑줄을 쫙 그어주겠습니다. 배우자 허리 디스크 수술비 치료 목적이죠. 그래서 120만 원을 탄데 실손의료보험금 50만 원 수령했기 때문에 이따 작성하실 때 12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빼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교육비, 자녀가 캐나다 현지 초등학교에 의한 초등학교법 2천만 원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자료에서는 연말정산 입력, 의료비 공제 명세서, 부양가족 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비는 입력하시거나 입력하지 않으셔도 다 모두 정답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카드 1,000만 원 중에 모친 병원비 300만 원 아까 위에 있죠. 대중교통비 100만 원을 구분해서 이거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현금 영수증도 400만 원 중에서 전통시장 50만 원은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산업은행은 200만 원인데 아래 추가 자료를 살펴보면요. 추가 자료에서 한기용 사원은 세대주이며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당 어쩌고 저쩌고 다 요건이 해당해요. 보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상한 기간이 15년이구나. 당시 기준시가 3억 원도 맞고 주택 취득 2012년 이전도 맞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탭으로 이따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탭을 켜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을 먼저 열도록 할게요. 보면은 한기용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서고 네, 쭉쭉쭉 다 입력이 되어 있네요. 네, 기본 공제. 근데 이 사람은 이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자니까 공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한기쁨도 네, 지금 20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공제가 네,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닫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탭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탭에 가가지고 한기용의 소득 부양가족 명세서 이거를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그 정보 탭에 입력을 하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전체 사원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분이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료들을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보면 본인 자동차와 자녀 보장성 보험료 합해서 90만 원이 되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보험료 지출에 9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밑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창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사원 불러오기를 하고요. 보면 우리가 지금 직원이 한기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료비 대상자를 불러오고요. 봤을 때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모친의 질병 투입이기 때문에 모친 김어들은 를 불러오고 네, 지급처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허리 디스크 배우자와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네, 이슬비를 입력하고요. 여기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120만 원을 입력을 해주되 실손보험금으로 인해서 50만 원이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것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교육비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는 탭이 없지만 교육비 한도 초등학생 300만 원 한도 탭으로 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해당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지출액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꼭 입력하라는 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부금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하였습니다. 기부금 탭을 누르시면 종교회 단기에 기부금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시면 이렇게 탭을 내렸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000만 원을 사용하였지만 이 중에서 신용카드 보시면 1,000만 원 중에 대중교통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중교통에 100만 원 입력을 했다라고 따로 구분해 주시고요. 배우자는 현금 영수증 400만 원 중에 전통시장에 5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문합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은 입력을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전통시장에 50만 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현금 영수증에 350만 원, 이렇게 배우자의 350만 원을 따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60만 원이 반영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택자금에 대해서 보시면 주택자금에 보시면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택자금 탭에서는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액을 클릭하시면 아까 요건에서 주택 취득일이 2014년 5월 6일이었기 때문에 그 2012년 이후 차입금이었기 때문에 고정금리, 기타 제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율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치 상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1,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 원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탭,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리고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그리고 연말정산에 관한 전반적으로 입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을 눌러주시고 탭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무편 전산 세무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무편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